안녕하세요. 땡큐서원 이비인후과 하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정원 땡큐TV 71화 구강암, 설암, 음 그리고 이제 조금 어 생소할 텐데 그 소타액선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준비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구강암, 설암에 대해서는 한 1 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내용들도 포함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구강암이라는 용어도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설암, 뭐 입안에 암이 생기는지 그리고 혀에도 암이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혀에 암이 이제 생겨서 그 진료 오시는 분들은 또 혀에 암이 있으면 혀를 잘라내는 것에 대해서 인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어디든지 인제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랑 뭐 손톱 이런 데는 안 생기겠지만 그 외에는 다 생긴다고 보면 되고요. 그중에 인제 구강암은 구강이라는 부위에 생기는 건데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제 저는 어 서울대학병원에서 이비인후과 교수를 한 12년 정도 하면서 구강암하고 갑상선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고 벌써 10년 다 돼 가네요. 2016 년에 EBS 명의의 구강암 수술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동네 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직원이 지금 한 70명 되고요. 의사가 10명 되는 의원에서 두경부암 수술을 구강암 수술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70회 정도 동안 어 제가 다루는 질환에 대해서 구강암, 뭐 두경부암, 그리고 뭐 후두암, 갑상선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강암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중에 제가 이제 구강암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요 3개 정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많은 부분이 인제 뭐 겹칠 수 있긴 한데 어 오늘 다루지 않는 내용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 하정훈 구강암 비온디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어 구강암 전 단계인 전암성 병변, 뭐 백반증, 이형성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된 어 그 유튜브가 있고 구내염과 구강암의 차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설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암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구강암은 구강에 생기는 암인데 구강이라고 하면 입 안을 얘기하긴 하는데 구강은 의학적으로는 입 안중에서 좀 앞쪽을 얘기합니다. 이게 세로 사진에서 보시면 목 안쪽에 이제 코 뒤쪽 여기는 코고 코 뒤쪽 그리고 입이 여기 입술이 여기 있고요. 혀가 여기 있고 입 안쪽이 여기 이렇게 있지만 입 안쪽 중에서 혀의 앞쪽 3분의 2 까지를 구강이라고 하고요. 뒤쪽 3분의 1 부위는 구인두라고 합니다. 여기 안쪽을 인두라고 부르는데 여기 구인두, 그리고 코 안쪽을 비인두, 그리고 구인두보다 아래쪽을 하인두, 아래쪽 인두 라고 부릅니다. 그 하인두의 앞쪽은 후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혀의 앞쪽 3분의 2가 구강이고요. 입천장을 보면 여기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뼈 구조가 있죠. 여기를 경구개라고 그러는데 경구개 부위를 구강이라고 부르고 안쪽에 뼈가 없는 부위는 연구개인데 연구개는 구인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강은 대표적으로 혀 앞쪽의 3분의 2 그리고 잇몸 그리고 볼점막, 볼점막 그리고 경구개 그리고 인제 혀하고 잇 그 잇몸 치아하고 사이에 이쪽 사진에서 보면 요 부위가 있죠. 여기를 구강저라고 봅니다. 구강의 바닥이라고 부르고 입술까지 입술에 생긴 암을 구강암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6개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조직검사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암이 생깁니다.
어 90% 정도는 이상은 편평세포암이라는 게 생기는데, 편평세포암은 이 점막의 표면을 이루는 세포를 말하고, 그 점막의 표면을 이루는 세포에서 발생한 암이 되겠고요. 이게 90% 이상이고, 그리고 제목에서 말씀드렸는데, 소타액선암, 작은 침샘암이 점막 바로 아래쪽에, 우리 입안은 계속 젖어 있죠. 젖어 있는 게 침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침에 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제 큰 침샘, 음 큰 침샘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름이 따로 있는 침샘을 말하는데요. 이하선, 귀 밑에 있는 귀밑샘, 우리말로 귀밑샘, 보통 한자로 이하선이라고 하고, 턱밑샘, 그리고 혀밑샘, 크게 세 쌍의 큰 침샘이 있는데, 큰 침샘 에서 나오는 침이 많지만, 그 외에도 점막 아래쪽에는 자잘한 작은 침샘들이 있습니다. 이건 따로 이름이 뭐 자세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침샘, 한자어로 소타액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암이 생길 수 있는데, 큰 침샘에 생긴 암은 침샘암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요. 어 다른 소타액선, 이름이 따로 없는 소타액선은 구강에도 있고 구인두에도 있고 비강에도 있고 비인두에도 있고 뭐 후두 쪽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위에 소타액선에 생기는 암은 그 발생한 암의 위치에 따라서 부릅니다. 그래서 볼점막에 있는 침샘, 소타액선에서 암이 생기면 조직검사상으로는 침샘암이지만 위치적으로는 구강암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암 분류에서는 구강암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치성암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치아와 관련되는 암인데, 굉장히 드문데, 예를 들어서 치아의 뿌리 쪽에 서 물혹과 동시에 암이 생기는 그런 종류들도 있고요. 이제 드뭅니다. 따로 여기 분류하긴 어려운데, 그런 암이 구강암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구강 점막이나 어디 점막에서도 그 피부에 생기는 것처럼 흑색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뭐 근육이나 뭐 이런 데 육종이 생길 수도 있고, 림프종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암 통계 자료를 작성할 때는 따로 분류되는 것이 있고,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지금 뭐 따로 오늘 다루지도 않고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두 가지의 종류의 구강암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잠깐 이제 그 경계 부위를 말씀드렸는데, 이 목젖의 부위에 암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그 부위는 구강암이 아니고 구인두암이 되겠습니다. 목젖 부위에 생기면. 그 혀뿌리는 혀의 뒤쪽 3분의 1을 얘기하는데, 이 경계 부위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그 뒤쪽은 혀뿌리가 되고, 혀뿌리에 생긴 암은 구강암이 아니라 구인두암이 되고요. 편도에도 암이 생길 수 있는데, 편도에 생긴 암은 구강암이 아니라 구인두암이라고 합니다. 이 혀는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맛을 느끼는 유두라고 부르는 부위들이 있고, 혀의 앞쪽 3분의 2와 뒤쪽 3분의 1을 경계 짓는 부위에는 이렇게 유곽유두, 성곽유두라고 부르는 맛을 느끼는 유두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있고요. 이렇게 접히는 부위, 옆상유두, 접힌 것처럼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 이런 부위들의 생김새가 평소에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히 거울 보고 알게 돼서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좌우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고, 약간 차이로 암을 의심하기는 어렵고, 오늘 뒤쪽에 강의에서 조금 보시면 뭔가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좀 암이나 종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하신 분들 질문. 윤상현 투님은 치아 때문에 입안 벽 쪽이 자주 헐고붙는데, 이것도 자주 반복되면 구강암이 될 수 있나요? 어 그 암의 인제 알려진 원인이 뭐 아주 뭐 정확하게 뭐 이게 암을 유발한다, 이런 게 인제 100% 정확히 알려진 거는 별로 없지만, 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흡연이나 음주를 많이 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염증이거든요. 염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이 계속되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오래 반복되다 보면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염증이 아니라 암이 생겨서 뭔가 계속 불편한데 그거를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치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주 내지 4주 이상 이게 잘 낫지 않고 헐어 있다든지 뭔가 만져진다든지 뭔가 허옇게 보인다든지 뻘겋게 보인다든지 다른 부위랑 특히 반대쪽이랑 비교했을 때 좀 전혀 다르게 보인다. 그러면 꼭 구강암을 잘 볼 수 있는 분께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김지연 님은 구강 내위생 상태와 구강암 관련성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서 나중에 뒤에 시간 되면 보여 드릴 텐데 구강 위생이 안 좋은 분들이 구강암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염증과 관련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 님은 혀에 암이 생기면 혀를 잘라내기도 하나요? 어 제가 처음 이제 질문에 그 "혀에도 암이 생기느냐, 혀에 암이 생기면 혀를 잘라내느냐."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구강암, 설암의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는 수술입니다. 네, 암을 수술로 치료한다고 그러면 암 부위를 잘라내야 되겠죠. 근데 그 암 수술은 암덩어리만 아주 정교하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암 플러스 약간의 혹은 어느 정도의 정상 조직을 잘 포함해서 경계를 잘 포함해서 제거를 잘 해야지 암 재발을 줄여 주거든요. 그래서 혀를 잘라내 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현재까지의 의학 기술로는 수술이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잘라내는데, 암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암이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혀를 많이 제거하지 않아도 치료가 잘 될 수 있는데, 암이 굉장히 커지면 혀를 다 잘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불편하겠죠. 뒤에 케이스 하나 보여 드릴 거고요. 성호윤 님은 혀 밑부터 치아 안쪽 아래 잇몸에 돌기 같은 것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종양 같은 것인가요? 암이 될 수 있나요? 어릴 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뭐 크게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정상 구조물일 가능성이 크겠죠. 뭐 만약에 암이라고 그러면 암은 구강암은 5년 생존율, 5년 동안 치료해서 완치될 확률이 병기에 따라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기 같은 경우에는 5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 뭐 몇 살이신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이상 됐는데 그게 별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있다고 그러면 암일 가능성이 없겠죠. 예. 그래서 정상 구조물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아주 궁금하시면 이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구강암 설암은 얼마나 흔한 암인가 궁금하실 텐데, 제가 1 년에 한 번씩 이 구강암 설암에 대해서 이 주제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작년에도 5 월에 했더라고요. 5 월쯤에 4 월, 5 월쯤에 어 국립암센터에서 암 발생 통계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5월 1 일인데요. 2022년 암 통계가 현재까지 발표된 가장 최신의 자세히 나와 있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3년 전 환자 숫자가 현재 제일 최신 통계고, 제가 구강암이랑 갑상선암, 그리고 두경부암이라고 하면, 자, 이 두는 머리 두자고요. 경은 목 경자거든요. 쇄골 위에 머리와 목에서 생기는 암을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뇌암하고 어 안구에 생기는 암, 그리고 갑상선에 생기는 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을 두경부암이라고 부릅니다. 두경부암은 1 년에 어 2022 년을 보니까 6,400명 정도, 어 예, 상대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서는 좀 드문 암입니다. 그중에 가장 두경부암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가장 흔한 두경부암은 구강암이 됩니다. 구강암은 2022 년에 처음으로 2,000 명이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2,000 명이 안 됐었는데 구강암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2,000 명이 좀 넘었는데, 제가 레지던트 때 그러니까 90 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두경부암의 1 위는
후두암이었습니다. 후두암이 1 위였고 구강암이 거의 이 반대의 수치였을 텐데 현재는 이제 후두암은 90 년대를 지나면서 흡연율이 감소하면서 후두암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지금은 거의 정체 아주 미미하게 증가하는 정도 있고요. 구강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60 명이면 전체 암 환자의 1% 가치 안 되죠. 1% 채 안 되고요. 그중에 구강암 중에 가장 흔한 암은 혀에 생기는 암입니다. 이 분류가 그 국가암 발생 통계에는 이 4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입술, 혀, 구강, 구강기타. 그래서 혀 외에 입술하고 이거 2 개는 좀 특별하게 인제 위치가 있는데 나머지 볼점막, 뭐 경구개, 구강저, 잇몸 이런 데는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서 인제 혀, 입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인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가 제일 흔하고 구강암의 좀 특이한 점은 다른 암에 비해서 여성의 발생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두암 같은 경우에는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인자인데 하인두암도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는 원인 인자가 거의 비슷한데 남자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훨씬 높죠. 1,100 명 대 71 명이니까. 근데 구강암 같은 경우 설암 같은 경우에는 남녀 비가 772 대 418 이니까 1 대 1 보다 2 대 1 보다는 안 되죠. 여성분에서도 이제 흔한 편이고 다른 암에 비해서 좀 연령 분포가 좀 퍼져 있습니다. 후두암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많아지는데 그 구강암, 설암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들은 다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그 1 년에 33,900 명이 진단되었다고 나왔고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죠. 한 4 배 정도 3배 정도 높네요. 38, 24 그죠? 1 대 3 정도의 비율로 여성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 두경부암을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매년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해 봤더니 구강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후두암은 거의 정체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좀 두드러진 게 이제 구인두암. 구인두암이 좀 낮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3 위로 이제 확고해지는 것 같고 4 위가 침샘암이 되겠습니다. 구인두암은 그 HPV라고 하는 어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 암인데요. 구인두암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수치로 봤더니 구강암은 2012년 대비 2022년 10년 동안 76%나 증가했고요. 최근 5년 동안은 42%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후두암은 최근 5 년간은 거의 변화가 없고요. 하인두암은 10% 정도, 구인두암은 10년 동안 67% 구강암이랑 비슷한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약간 둔화된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요. 비강 부비동암 이제 코 속이나 코 옆에 공간을 부비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생긴 암 매우 드물긴 한데 굉장히 증가 추세였다가 최근엔 약간 증가 추세가 좀 감소했네요. 침샘암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두경부암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48% 증가했고 5년 동안 20% 증가했습니다. 갑상선암은 좀 특이해서 2012년 13 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4 년도에 갑상선암이 과잉 진단이다 그런 이제 이슈가 크게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확 검진을 안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생겨서 이제 많이 줄었다가요. 어 다시 조금씩 늘고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으로 보면 감소했고요.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암도 10년 동안 25% 최근 5 년간 21% 증가했는데 이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령화입니다.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 비율이 느니까 다른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제 구인두암 같은 경우에 젊은 나이에 HPV에 의해서 생기는 암의 비율이 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령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질문 하나. 예, 레드비 님은 예, 저한테 갑상선암 수술 받으신 분이군요. 예, 갑상선암과 구강암은 연관성이 있나요? 연계성이 있나요? 하셨는데 그 제가 두 가지를 다 수술한다는 거 말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중에 이비인후과가 크게 세 분야로 나뉘거든요. 귀, 코, 목으로 나뉩니다. 귀하고 관련되는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뭐 개원가에 나오면 그렇게 나눠서 하시는 분 거의 없지만 대학 병원의 교수들은 전공을 크게 일단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귀, 그리고 코하고 관련되는 그런 분야, 코, 그리고 목. 저는 이제 목 전문의였기 때문에 목은 입천장 아래쪽, 쇄골 위쪽 여기 부위를 말하는 거고요. 이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암이 구강암, 부두암, 뭐 이런 이제 두경부암하고 갑상선암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갑상선암 수술도 많이 하고 그 구강암, 이런 두경부암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중이죠. 그거 외에는 직접 관련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고령화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그 제가 최근에 한 달 정도 전에 본 굉장히 인상 깊은 어 유튜브가 있어 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 드리는데, 어 어 그냥 제 그냥 의견이고요. 뭐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또 뭐 나름의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되게 충격적인 비디오였는데요. 이게 조회수가 1,150만 회인데 공감하신 분이 43만 명이나 됩니다. 예. South Korea is over. 이 유튜브 내용은 영어로 이제 말을 하긴 하는데 한국어 자막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엔에서 2024 년도에 한국의 인구 통계를 걱정스럽게 이제 발표하고, 2026 년도가 되면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 거에 대해서 인제 발표를 했죠.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쿠르츠게스 사 뭐 하여튼 이 스펠링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되게 이런 핫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비디오를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지금 세 장은 이 유튜브에서 캡처한 거고, 이건 따로 제가 구한 자료인데 2023 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에서 0.72로 인제 계속 줄어서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인구 구조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인제 제일 인구가 출생 이제 출생자 수, 그러니까 개수가 제일 많았던 때가 1900 어 68 69년 뭐 70년 71년 이때가 제일 많았죠. 그때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죠.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특이한 모양의 진폭이 있었다가 어 지금 대학교에 이제 입시를 하고 있는 2006 년생 같은 경우에는 45만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절반이 안 되죠. 100만 명의 절반이 안 되는 정도로 출생사 숫자가 줄었고요. 최근에 이제 2024 년은 아마 어 제 기억으로 14만 명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14만 명.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때보다도 절반 가까이로 줄었죠. 이제 줄었는데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뭐 위에 고령이신 분들은 이제 계속 좀 늘다가 어느 정도 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어 인구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 표시한 부위가 35년 6년 뒤가 되면 요 부위가 되는데 계속 줄어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태어나는 나이대는 35세 대가 되고요. 계속 줄어 가지고 35년 뒤가 되면 요 바의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절반도 안 되게 1 년에 지금 24만 명 태어나는데 아마 10만 명도 태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걱정스러운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2023 년에 5,100만 명 에서 계속 줄어 가지고 2060 년이 되면, 2060 년이면 저는 여기 이제 90세 살아 있으면 90세 뭐 이쯤 될 텐데 어
그때는 이제 인구가 3,5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나라 두경부하면 계속 늘고 있긴 한데 인구가 이제 그 줄어들고 고령 인구들이 이제 사망한 이후가 되면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두경부암도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데이터를 보고 이 인구 현상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뭐 경제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이제 전쟁과 관련 북한과 관련되는 뭐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뜬금없이 요 내용을 보여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생각이 굉장히 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요. 요즘 그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이제 하면서 현재 한 3,058 명인가요? 3,000명 정도 뽑아 왔었는데 몇 년 동안 어 2 배로 해야 된다고 했다가 2,000명 증원하는 쪽으로 작년에 했고 올해는 동결을 한다고 했다가 뭐 앞으로도 다시 2,000명 늘릴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그 1970 년생 정도 100만 명 태어날 때 그때는 어 의과대학 인제 70 년생이 의대를 들어간 대학 들어갈 때에 의대생은 4,000명 정도였거든요. 4,000명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전체 인제 인구 중에 1,000명 중에 4 명이 어 그 1,000 명에 4 명이 의사인 거죠. 근데 그때 1970 년대생은 1 등부터 4천 등까지 의대를 간 건 아니고 미생물학과도 가고 물리학과도 가고 전자공학과도 가고 뭐 그 탑이 그때 학력고사였죠. 학력고사에 탑이 이제 여러 분야로 다 흩어졌는데 언제부턴가 탑 클래스들이 이제 의대만 가게 됐죠. 의대만 갔는데 현재 인제 올해 그 대학 들어간 애들이 45만 명이 태어났는데 현재 의대생 숫자 3,000명 정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그때 그렇게 유지해도 1,000 명에 6.7 명이 됩니다. 그러면 70 년대생 요때의 의과대학생이 인구의 1,000 명에 4 명보다 더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더 늘려 가지고 만약 5,000 명, 2,000 명을 늘려서 5,000 명을 뽑게 되면 어 인구 1,000 명당 11 명 그러니까 100 명에 1 명이 넘는 의사가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죠, 요 나이대에. 과연 그 늘어난 의사들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이 드신 분들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서 과연 도움이 될까? 이 젊은 사람들이 어 좋은 나라를 유지하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의과대학생 지금 저희 때 1,000 명에 4 명보다 인구가 줄었으니까 1,000 명에 4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면 지금 현재 3,000명 뽑는 것도 더 줄이고요. 어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거는 젊은 사람들 새로 태어나는 인구들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이 비디오를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인데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실 테니까 뭐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비디오 한번 보시면서 뭐 그런 고민을 한 번씩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구강암, 설암의 조기 진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설암이 있으면 혀를 잘라내는데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혀를 덜 잘라내니까 덜 불편하겠죠. 크기가 크면 클수록 혀를 많이 잘라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혀를 잘라내서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설암은 1 기에 발견되고 1 기에 치료를 하면 뭐 90% 95% 이상 완치될 수 있지만 어 4 기에 진단되면 현재 뭐 50% 정도 사망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죠. 그래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조기 진단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미국의 옛날에 율 브리너라는 그 배우가 그 큰 돈을 기부해 가지고 만든 두경부 암 연맹이라는 거기서 인제 1 년에 한 번씩 구강암 그러니까 구강암에 대해서 구강암과 두경부암에 대해서 어
무료 스크리닝을 합니다. 병원들하고 협약해 가지고. 근데 그때 그 포스터인데요. 환자분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냥 입을 벌리기만 하면 의사들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뭐 "All you have to do is to say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실제로 제가 보면 어느 정도 많이 알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드문 암이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했을 때 보고 구강암 설암을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구강암을 계속 매년 두경부암 중에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진단이 느려지는 이유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강암이 1 년에 한 2천 명 정도 발생하는데요. 이 구강암이 생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를 찾아간다. 근데 딱 한 군데만 갔다.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전국에 한 3천 명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원의들이 한 번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면 한 1년 반 정도에 한 명 정도를 경험할 수 있는 정도로 되게 드물죠. 근데 치과에도 가거든요. 그럼 치과 의사는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의사 중에 이 구강암이 뭔가 생긴 사람이 딱 한 군데에 그 개원 뭐 이비인후과 치과나 간다고 하면 여기에 의사 선생님들은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나 치과 선생님들은 10 년에 한 번도 안 못 보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딱 보고 say 했을 때 입안을 보고 '아 이거 암 같아요.'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의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단이 늦게 되는 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드문 암이니까 치료를 잘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인제 올라온 케이스가 있어서 요거 설명해 드릴 건데 질문이 있어서 질문 잠깐 말씀드리면 어 안수현 님이 "혀가 많이 갈라지는데 특히 혀 옆면이 자극이 많이 옵니다. 나이는 60대 후반이고요." 이제 보통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입안이 좀 갈라지고 매운 거 잘 못 드시게 되고 뭐 매운 거 관계없이 혀가 화끈화끈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이비인후과 가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 치료들이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인제 시도되는데 여러 가지 치료가 시도된다는 말하는 거는 어떤 치료 하나가 아주 특별하게 좋지는 않다라는 표현하고 똑같긴 한데 가장 흔하게 하는 치료는 신경 안정제 일종인데 그런 약을 이렇게 입에 대고 녹여 먹는 그런 치료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나쁜 게 없는 것이 인제 확인을 한번 해야 되고 특별히 보이는 나쁜 게 없이 불편하시면 구강 자혈감 증후군일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 베제크 님은 어금니 크라운이 혀 안쪽 옆면에 자극을 주니 좀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자극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꼭 바꾸셔야 합니다. 어금니 크라운이 자극이 되는 이유가 제가 인제 제 경험으로는 두 가지가 가능한데 하나는 금속이 이제 좀 뾰족한 부위가 있어서 그는 기계적인 자극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쪼끔 드물고요. 그럴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깎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크라운의 금속 재질이 몸하고 안 맞아서 어떤 화학적인 내지 전기적인 자극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재질을 바꾸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경우 흔하게 보면 크라운의 색깔이 스테인리스 스틸 색깔인 경우가 이렇게 자극이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금 색깔이 짙은 금리를 많이 이제 대부분 크라운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 함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금이 들어있지 않은 금속 재질의 그런 어 크라운인 경우에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전기가 흐르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금 함량이 높은 재질의 크라운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자극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베제크 님은 구강 자혈감이 생겨서 이비인후과 갔더니
먹고 푹 자라고 예 그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경 안정제를 녹여 먹는 게 그 혀 자체의 점막에 어떤 자결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그냥 먹는 거에 비해서 그 약을 그냥 먹어도 되는데 먹는 거에 비해서 혀에 대고 녹여 먹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혀 자체 점막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게 결국은 이제 삼키게 되니까 잠을 잘 주무시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주무시면 많이 좋아지긴 합니다. 그게 인제 본인 스스로 하기 어려우면 이런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 그 질문하신 케이스인데요. 나이가 이제 22세 여자 환자이고 입안에 뭔가 생겨서 양성종양 이라고 인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악성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크기는 잘 모르는데 수술하신 교수님도 잘 모른다고 하고요. 근데 그 수술하신 교수님은 그냥 초기이고 한데 뭐 그냥 혹시나 하시니까 예방적으로 뭐 "수술 잘 됐지만 예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면 된다. 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직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면서 암의 사이즈가 얼만가 이제 궁금해하셨어요. 암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암의 사이즈가 병기에 이제 몇 기냐 이제 몇 기에 따라서 재발률이 달라지니까 그걸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져 보니까 2020년 5 월에 그러니까 5년 전에 똑같은 그 상황의 질문을 받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안 침샘의 양성 종양으로 수술했는데 조직 검사에서 침샘하고 소타액선암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제가 여기 써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네이버 카페에 어 들어와 보신 분도 많겠지만 그 카페.naver.com/땡큐서울 요 글은 글 번호가 2351 번이네요.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이 이제 올린 병리 조직 검사 결과지입니다. 결과지에 보니까 분명히 그 입안에라고 그랬는데 여기 위치가 그 인두라고 돼 있거든요. 인두라고 돼 있고 조직의 그 사이즈가 여기 보면 뭐 2.5 센치 곱하기 2.5 센치 곱하기 1 센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즈는 어 암의 사이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의 사이즈를 말합니다. 조직 전체의 사이즈를 말하는데 어 요 중에 일부가 인제 암일 수도 있고 이거 전체가 암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 조직의 사이즈인 거고요. 요건 별로 의미 없는 내용이고 진단 조직 검사 결과 진단이 인두 오른쪽 인두에 익시저널 바이옵시 이거는 통째로 다 떼내서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는 점액 표피양 암종 중간 확성도 intermediate grad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인제 결과지를 즉시 주치의사님께 보여줘서 인제 이게 암이 나왔으니까 뭐 좀 긴급하게 알려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조직 검사 결과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직 검사 결과지는 암은 이렇게 결과지를 내면 안 되고요. 이게 병원마다 참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인제 제가 그 게시판에 남겼길래 와서 진료 보라고 그랬어요. 진료 보라고 그랬는데 어 요게 그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어금니 뒤쪽에 여기 흉터가 있어요. 여기 흉터가 있고 어 여기는 그 어금니 뒤쪽 잇몸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인두가 아니고 구강입니다. 구강 중에 그 어금니 뒤쪽 공간이라고 부르는 공간이고요. 근데 그 가지고 온 병원 자료에는 수술 전에 그 종양의 소견이 하나도 없어요. 검사를 치과에서 하긴 했는데 종양에 대한 검사를 안 해서 실제 종양이 어느 정도 사이즈고 어느 정도로 보이고 어느 위치가 어디고를 알 수 있는 검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게 되려면 이 구강은 MRI가 제일 좋은 검사인데요. MRI를 찍거나 아니면 조영제를 넣어서 주사를 맞고 CT를 찍어야 되는데 그런 검사가 안 돼 있고 이 사진은 마침 환자가 직접 찍은 자기 입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두 장이 있던데 여기 이제 어금니 뒤쪽에 뭔가 볼록하게 있죠. 여기랑 비교해 보면 요쪽에 요렇게 뭔가 혹이 있었어요. 혹이 있었는데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표면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구강암의 한 90% 정도는 이 표면에서 생기는 편평세포암인데 이거는 그건 아니죠. 근데 인제 이게 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점막이 매끈하고 안쪽에 혹이 만져지면 '아 이거 침샘에 생기는 종양이구나.' 이제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있는 그걸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고요. 물론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가장 빈도상으로 여기 위치에 이렇게 만져지고 표면이 매끈하면 '아 소타액선 종양의 가능성이 크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이게 종양이라고 찍어 온 사진인데 이게 어 조직이 막 부서져 있어요. 종양 수술은 이렇게 조직이 부서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조직이 정상 조직으로 감싸져 서 예쁘게 정상 조직이 감싸져 있는 채로 조직을 떼야지만 암 수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술하면 암 수술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어 병원에서 가지고 와서 저희 병원에서 다시 저희 병리과에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암 수술에 대한 조직 검사 결과지는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위치는 구강이고요. 어금니 뒤쪽에 있는 삼각 형 공간에 생긴 종양에 대해서 조직 검사 결과고, 조직 검사 결과는 이제 그 점액 피양 암종은 동일하고요. 뮤코야피노 칼시넘 동일한데 예전에는 이제 그 조직 검사 결과에서 악성도, 요 암은 악성도가 중요한데 악성도가 저악성도냐 중간 악성도냐 고악성도냐 이거에 따라서 예후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악성도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악성도 평가라는 게 이제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기준이 예전에는 뭐 하나를 주로 사용했겠지만 최근에는 좀 다양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서요. 저희 병원에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봤더니 저악성도인데 요 기준으로 봤더니 중간 악성도이다. 근데 여기 쭉 보면 사이즈는 여기 노트를 보시면 이게 조각이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크기를 잴 수 없다. 그래서 병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이즈인데 사이즈는 알 수 없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대략 2cm 전후가 될 것 같긴 한데 1 기인지 2 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여기서 2 번부터 쭉 8 번까지가 이 암의 성질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여기 보면 뭐 없고 이거는 별로 20% 미만이고 없고 그 나쁜 소견은 다 없는데 요 인트라시스틱 컴포넌트라고 요거는 이게 아예 없는 게 조금 더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서는 로우 그레이드인데 요게 인터미디에이트 중간으로 나온 이유가 요 시스틱 컴포넌트가 적어서 중간 악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평가를 누구나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 9 번은 이 수술이 잘 됐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예요. 수술이 잘 됐는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종양이 깨져 있으면 안 되고 종양에 정상 조직이 예쁘게 감싸져 있는 채로 조직이 이제 수술이 끝나고 그게 조직 검사하는 병리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리과에서 검사를 할 때 암덩어리 주변에 정상 조직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리섹션 마진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연이라고 하는데 절제연이 안전하게 확보되었는지, 그래서 절제연이 안전하게 확보되었으면 리섹션 마진 네거티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수술했을 때 이 덩어리로 암덩어리가 몸에 남아 있을 확률이 없겠구나. 암은 이제 눈에 안 띄는 어떤 작은 혈관이라든지 뭐 림프관을 타고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섹션 마진, 정상 조직이 잘 포함됐다고 해서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리섹션 마진이 정상 조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거가 됐으면 몸에 잘려서 남아 있는 암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소견인데 여기는 이제 조각 나 있는 그런 조직이 왔기 때문에 정상 조직이 감싸 있는 부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섹션 마진은 체크할 수 없다. 이게 그리고 인제 수술이 병리 조직학적으로는 잘 된 수술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제 뭘 어떻게 할 거냐. 수술이 잘 된 것 같지 않다. 이 결과로 보면.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권해 드린 거는 이게 인제 요 정도 중간 악성도고 대부분은 저악성도 소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음 뭐 굉장히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심각해질 확률이 당장에는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좀 지켜보다가 재발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니까 재발했을 때 수술을 깔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인제 방사선 치료를 얘기 듣고 오셨는데 방사선 치료는 이 저악성도 같은 경우에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암세포가 빨리빨리 자랄 때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항성도 암은 빨리 자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천천히 자라고 그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많이 퍼져나가지 않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암세포가 빨리빨리 자랄 때 분열하면서 세포가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열할 때 뭐 어릴 때 생물 시간에 배운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포의 염색체가 2개 나눠져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방사선 치료는 그 과정에서 DNA에 손상을 줘서 세포가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항성도 암은 너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받는 1달 반 동안 그런 분열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세포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암세포는 방사선 치료에서 죽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성도 침샘암은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항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그래서 안 한 것도 있고요. 또 하지 말자고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환자 나이가 22 세였거든요. 이 방사선 치료는 하고 나면 당장에는 불편하지 않 물론 하고 났을 때 바로 당장에 좀 불편합니다. 점막이 인제 화상을 입는 거기 때문에 먹을 때 화끈거리고 매운 걸 잘 못 먹고 그런 일이 인제 생기고,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한 1-2년 지나면 쪼끔 나아지긴 해도 평생 동안 어느 정도는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환자에서 오히려 한 5 년, 10년 지나서 다시 많이 나빠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인제 뼈 위에 얹혀 있는데 뼈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10 년, 20년 지나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어린 나이이고 저학성도이고 이럴 때는 방사선 치료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일단 지켜보고 재발하는 소견이 있으면 그때 수술을 일단 깔끔하게 하는 걸 권해 드렸고, 그렇게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저한테 진료 보신 분이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켜보다 보면 어 재발을 아예 5 년이 넘도록 재발 안 한 분도 꽤 많이 있고요. 중간에 재발해서 수술을 다시 깔끔하게 하신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술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술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안에 뭐가 있으면 수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진료 보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게시물에 보면 시간이 많이 됐네요. 침샘암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고요. 침샘암은 이 조직 형태에 따라서 이때 당시는 WHO에서 25 종으로 분류했고요. 그 이후에 바뀌어 가지고 현재는 21 종으로 WHO에서 그 침샘암을 조직학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침샘의 어느 침샘에 어떤 부위의 침샘에 따라서 암 가능성이 다른데, 귀밑샘, 이하성 같은 경우에 한 10에서 25%, 논문이 요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리포트된 건데, 저희 병원 자료로 보면 요 아래쪽이 좀 뭐 확률이 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선은 약 한 7% 에서 10% 정도, 악화선은 한 15에서 20% 정도, 소타액선은 한 40% 정도 암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입안에 침샘에 종양이 의심된다 그러면 한 반은 암이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수술을 하기 전에 암인지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침샘암은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뭐 간단한 조직 검사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침샘 종양은 수술 전에 그 진단을 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거 절반 정도는 암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게시물에 있는 사진인데요. 12세 여자 아이인데 입안에 한 2 센치 넘는 그 혹이 있어 가지고 수술하기로 했는데, 외부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오긴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조직 검사 따로 하지 않고 수술합니다. CT, MRI를 보면 뭐 절반 이상 확률로 어 양 어 그 침샘암일 확률이 있고, 그렇지만 모양이 뭐 얌전한 편이었기 때문에 악성도 높지 않을 거라고 봐서 이제 한 5 밀리미터 정도 여유 두고 수술을 했고요. 수술하고 나면 꽤 큰 상처가 생겼다가 6 개월 정도 지나면 말끔하게 아뭅니다. 이 환자는 아까 똑같은 암이었고 저항성도 로우 그레이드고 방사선 치료 같은 거 없이 2 기인데
방사선 치료 없이 5년 이상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침샘암은 매우 천천히 자라서 10년 정도 지나서 재발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질문 빨리 점검하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딸기님은 "혀에 설태가 자주 끼는 것은 왜 그럴까요? 걱정 안 해도 되는지요?" 설태는 보통은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양치할 때 너무 빡빡 벗기는 것은 오히려 설태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볍게 어 양치할 때 하시고, 그런 경우에도 불편하면 가글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긴 합니다. 핑크포 님은 "혀 옆에 하얀 돌기같이 생기고 통증이 있다 없다 합니다. 어떤 질환일까요?" 하얀 돌기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데 한 달이 지난 거라고 하면 병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아 이거 안 아파 가지고 그냥 뭐 괜찮을 줄 알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안 좋은 병일수록 안 아픕니다. 아프면 염증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고요. 안 아프다고 해서 방치해 두시면 안 되고, 안 아프면 '어 이상한데 왜 안 아프지? 염증이 아닌가? 암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송옥선 님은 "아랫니 몸에 동그랗게 뼈가 튀어나왔어요. 치과 선생님 잇몸 광대뼈라고 하는데 그냥 두어도 괜찮은지요?" 예, 잇몸 안쪽에 오늘 사진은 없고 제가 다른 강의 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입안에 그런 게 나이 어릴 때부터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이 들면서 조금씩 더 이제 두드러지고요. 어 보통은 이제 아래턱 안쪽에 나란히 양쪽으로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또 흔하게 생기는 데가 입천장 한가운데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건 하악윤기라고 그러고, 입천장에 생기는 거는 국외윤기라고 합니다. 입 최경수 님은 "입안 염증이 서너 달째 잘 안 나아요." 어 그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어 물론 이제 단순 염증이 잘 안 낫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치료에 반응이 있고요. 대부분은 사라지거든요. 사라지지 않으면 특이한 염증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제가 보여 드리면, 예, 그 최근에 오신 분인데 혀에 이물감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권유받고 내원했다는데, 혀가 뭔가 불편했는데 통증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이분도 몇 년 이렇게 두신 거예요. 자세히 물어봐도 인제 사실 오래되면 언제부터 그런지 잘 모르는데 적어도 한 1-2년 이상 됐다 이렇게 보통 인제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한 석 달 전부터 발음이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혀를 앞으로 쭉 내밀려고 그랬더니 이쪽은 쪼끔 그래도 기능이 남아 있어서, 이 혀의 기능은 내미는 기능이니까 이쪽은 내밀어지는데 이쪽에는 뭔가 덩어리가 속에 이렇게 붙잡고 있어 가지고 혀가 왼쪽에서는 안 내밀어지죠. 어 통증이 없으면 더 심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보면 CT에서는 요렇게 보이는데, CT하고 MRI가 이제 역할이 좀 다른데요. 림프절 전이는 CT가 쪼끔 더 잘 보이는 편이고요. 구강암 자체는 MRI가 좀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CT는 요렇게 치아에 크라운이 있으면 금속 크라운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데, MRI도 물론 그런 재질의 금속이 있긴 하지만 똑같은 재질인데 MRI는 잘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인제 CT에서는 근육하고 종양하고를 구별하기 좀 어려운데 여기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MRI 상으로 보면 절반 이상 침범한 왼쪽에 큰 암이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 혀를 다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고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방치해 둘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더라도 뭔가 이상이 한 달 이상 되셨으면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좀 더 했지만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한 달 뒤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